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는 새 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도 이념적 대립이 생겼다. 소련은 먼저 북한에서 토지개혁, 지주와 자산가의 숙청,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연합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할 방안으로 마련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됐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주도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 수립이 추진됐고, 남한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을 통해 정부 수립이 추진되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그동안 천여 년 넘게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한민족에게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두 체제가 한반도에서 사이좋게 양립하기는 어려웠다.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화하길 원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무력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반면 남한 이승만 정부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만도 벅차서 그 북진 통일 주장은 구호에 그쳤다. 결국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북한일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북토 완정이란 용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 계획을 타진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아직 북한의 전력이 압도적이지 않다고 하여 남침 계획을 만류하고 더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0대 등 무기를 지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이 인민의 친근한 버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 전쟁 문제를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49년 4월 말에 북한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여 스탈린과의 협의 결과를 알리자 마오쩌둥 역시 잠시 전쟁을 유보할 것을 권하고 남침 준비차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넘겨주었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8월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자 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전면전은 시기상조라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강원도 삼척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점령하고 싶다고 청했다. 스탈린은 북한의 무력 남침보다는 남한 내 빨치산의 무장 봉기에 의해 공산화를 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남노당은 9월에 남한 각 도시의 경찰서와 관공서, 군사령부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전면 공세에 나섰다. 당시 개성, 옹진 등 38선 주변 지역에서는 빈번히 남북 간 전투가 벌어졌다. 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커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1949년 10월 김일성에게 38선 전투를 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후 38선 전투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1949년 하반기에 들어 공산 진영을 북도 두는 방향으로 정세가 변화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공산화하였다. 중국 공산화 시 미국이 개입을 포기하자 김일성은 북한의 남침 시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김일성이 1950년 1월 소련 대사를 통해 남침 공격을 위한 스탈린과의 회담을 청하자 스탈린은 여전히 남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은 이 문제로 다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신하였다. 큰 일에는 대규모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일성 동지는 명심해야 하오. 이 일에 관해 만약 김일성 동지가 나와 토론하길 원한다면 나는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마오쩌둥 동지에게 나는 북한 동지들과의 면담 시 본인은 변화된 국제 상황에 따라 북한이 통일 과업을 개시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였소.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중국 측과 북한 측의 공동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소. 마오쩌둥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대만을 공산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스탈린의 결정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김일성을 지원하기로 동의하였다. 이처럼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이후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중심으로 남침 공격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은 남침 개시 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하였다.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마오쩌둥이 가장 고심한 것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다. 그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즉,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국군은 6월 초
사단장 등 지휘부의 대규모 인사 이동을 하였다. 또한 6월 23일부로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켜 전방부대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갔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북한의 김일성은 6월 25일 오후 1시 35분 평양 방송을 통해 남한이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그에 반격한 것이라고 남침을 은폐하였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수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개성과 동두천, 포천을 점령하였고 서부전선에서는 화주 문산을 거쳐 중부전선에서는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특히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은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하여 국군의 후방 주둔 사단이 전방으로 속속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만다. 하지만 국군은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다. 중국의 국공내전 시 국민당군에서는 사단 병력이 통째로 공산군에 투항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군은 달랐다. 춘천을 지키고 있던 육군 6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육군 6사단은 북한군 2사단에 맞서 남아하던 북한군의 발목을 3일이나 묶어버렸다. 당황한 북한군은 홍천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 12사단의 일부를 춘천으로 급파했고 북한군 12사단 역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북한군에 의한 서울 함락이 임박하자 이승만 정부는 서울을 탈출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려면 그 정부와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서울을 탈출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3시에 서울을 탈출했다. 국회의원들과 내각도 서울을 탈출했으나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국군은 공산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6월 28일 새벽 2시에 한강대교를 폭파했다. 당시 서울 시민 대부분이 정부의 서울 사수 방송을 믿고 피난을 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낮에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였고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시민 대부분이 꼼짝없이 적 치하에 갇혔다. 이들은 구입할 수복대까지 석 달 동안 끔찍한 공산 통치를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임시로 대전으로 옮겼다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6월 28일 한강 이북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3일 동안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전열을 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정부와 한국군이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유엔군의 참전이
가능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세계 정세에서 북한의 남침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은 25일 오전 주한미국 대사 무추를 만나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한국을 제2의 사라예보로 만드는 것을 피해왔으나 현재의 위기가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인지도 모른다. 사라예보란 세르비아 출신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저격 살해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된 곳이다. 이승만은 북한의 침략이 단순히 한 민족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 진영의 공격이므로 세계 자유진영이 총반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 현지 시각 1950년 6월 24일 휴가지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경로하였다. 그는 우리는 모든 수를 써서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협받고 세계 반공전선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지시했다. 유엔은 신속히 움직였다. 6월 25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퇴각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이틀 후인 27일에는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유엔 결의로 태어난 국가였기 때문이다. 유엔에 의해 성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곧 유엔을 침략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7월 초 유엔군을 지휘할 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되고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파병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총 21개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는 등 총 59개국이 지원에 나섰다. 한편 미국은 이와 별도로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주일 미 해군과 공군을 투입하였다. 6월 29일엔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한 영등포에 와서 전선을 실찰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천 마일 떨어진 작은 나라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격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 시 일시 후퇴하여 북한군을 남한 깊숙이 끌어들였다가 반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강이 1차 방어선, 금강이 2차 방어선, 낙동강이 3차 방어선이었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는 마침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대구로부터 남으로 마산까지 서남부 방어는 유엔군이, 대구로부터 동으로 포항까지는 국군이 방어를 맡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과 혈전을 계속하였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군은 북한군에 맹폭을 퍼부었으며 지상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특히 대구로 통하는 전술적 요지인 대구 북방 22km 지점에
제7국군 파부동에서는 55일간이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고지를 10여 차례나 뺏고 빼앗기며 북한군 2만 4천여 명, 국군과 유엔군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여 대구를 고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선의 상황이 너무 급해 학도병 등으로 신병을 받아도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여유가 없었다. 이들은 겨우 서너 시간 동안 기본적인 소총 사격 훈련과 수류탄 투척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으로 투입됐다. 희생자는 계속 늘었고 고문관으로 불리는 신병들은 계속 도착했다. 한바탕 격전을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30-40%가 사라졌다. 이들은 신병으로 교체됐다. 나중에는 분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분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적도 없이 죽어간 무명용사들. 그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떠받친 주역이다.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유엔군 상륙부대가 한반도 중부에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면 낙동강 전선에 유엔군이 대반격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상륙작전 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이제는 38선을 넘어 북진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승만은 북한의 침공으로 38선은 없어졌으며 이 기회에 북한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승만은 9월 말 대구의 육군본부에서 한국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진 명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10월 1일 강릉 방면의 국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했다. 10월 7일엔 유엔군이 38선을 넘었고 그 뒤 유엔 총회가 이를 추인하였다.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국군 중 선두부대는 압록강에 도달했고 유엔군도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에 몰입했다. 모두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거꾸로 김일성이 멸망 위기에 몰렸다. 10월 1일 김일성은 다급히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또 김일성은 10월 12일 비밀리에 평양을 탈출하여 14일 평안남도 덕천으로 옮겼다가 19일에는 평안북도 대유동으로 옮겼으며 그 후에도 미군의 폭격을 피해 압록강변의 오지로 옮겨 다녔다. 소련과 중공은 참전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며 당초의 약속대로 군대를 보냈다. 스스로 북한을 돕기 위해 지원했다는 조선의용군이란 이름으로 1950년 10월 19일 펑더화이의 지휘 아래 1차로 30여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적의 주력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었다. 한국군의 작전권을 유엔군이 가진 것처럼 북한군의 작전권도 사실상 중공군에게 넘어갔다. 중공군은 일본군과 또 장제스의 국부군과 싸우면서 전투력이 강해진 군대였다. 소련군도 1950년 11월부터 참전하였다. 소련군은 공군을 참전케 했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련군 비행기를 중공 항공기인 것처럼 꾸몄고 조종사는 중공군 복장에 중국어를 쓰도록 교육받았다. 중공군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1월 1일 평안북도 운산 일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평양을 거쳐 초산까지 진격한 국군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고 운산 북방 구봉산에서도 중공군의 포위되었다. 그리고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던 유엔군 역시 중공군의 압박에 악전고투해야 했다. (10월 25일) 생포한 중공군 포로의 진술 내용을 무시하고 중공군의 출현을 과소평가한 유엔군의 피해는 아주 컸다.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였던 11월 24일 최종 공세에서도 큰 손실을 입은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동북방면의 유엔군도 엄청난 수의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북한의 임시 수도 평안북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 함경남도 장진호로 진출했던 미 해병 1사단은 10배나 많은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영하 20-30도의 혹한 속에서 치른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3천여 명의 전사자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으나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다. 이미 남쪽의 원산 방면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12월 23일까지 흥남에서 철수했다. 이때 자유를 찾는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유엔군과 함께 탈출하였다. 결국 1951년 일사후퇴로 서울을 중공군에 내주었다. 중공군은 경기도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다시 유엔군이 반격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3월 15일 중공군에게서 서울을 되찾았고 여세를 몰아 3월 말엔 38선을 회복하였다. 1951년 4, 5월 중공군의 춘계 공세 이후 양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휴전이 모색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마쿠 접촉에서 휴전에 동의하였다. 정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남북 간 경계선과 포로 교환 문제였다. 경계선은 전쟁 전의 38선이 아니라 정전 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포로 교환의 문제는 쉽게 합의되지 않았다. 유엔군은 공산권 포로의 자유의사 귀환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대해 공산 측이 반발하여 한동안 휴전회담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미국, 소련, 중공 모두 휴전을 원했다. 1953년 3월 휴전회담이 다시 열렸다. 이때부터 이승만의 휴전 반대가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의 기회가 무산된다고 하여 휴전에 반대했다. 그는 정전회담에서 한국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정전 시에는 국군의 작전권을 회수해서 단독으로 국군을 북진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 대사관에 난입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의 진짜 속내는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휴전 후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또다시 소련, 중공의 후원을 받는
북한의 침략 위험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골치 아픈 이승만을 제거하고 휴전회담이 개막된 직후부터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은 휴전회담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냥 휴전회담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북한군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보장 조치가 없는 한 휴전회담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국 휴전회담을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유엔군의 일방적인 공산군 측과의 합의에 따라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휴전회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끈질긴 투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정전 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53년 6월 달에 방공 프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석방했던 것도 이런 미국의 소극적인 그 자세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실제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53년 7월 초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로버트슨이라는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고 그 전제 하에서 휴전 협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장 등 앞으로 각종 있을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54년 5월달의 제네바 정치회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승만 로버트슨 조인트 커뮤니케를 여기에 군인 전 사상자 실종자가 62만 명,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자가 99여만 명이었으며 유엔군 사상자 실종자는 15만